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5개의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직접 입찰하고 권리 분석하고 명도까지 다 진행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번 강의가, 잠깐만요. 요거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선순위 전세건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가지고 말소 된다. 쉽게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미 경매 때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 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말소가 된다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대법원 2010년 말 900 결정으로 선순위 전세권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한번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8월 4일, 그리고 전입일자도 2015년 8월 4일,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전세권자입니다. 같은 동일인이 세입자가 전세권자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동일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입도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8월 4일입니다. 그게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했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전입신고를 볼게요. 전입신고는 2015년 8월 4일, 그러면 대항력은 8월 5일 0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있다고 나와 있냐면 2010년 전까지는 없었는데 2010년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법원에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전입신고일이니까 말소 기준 권리인 전세권 설정 일자가 같은 날짜, 지금 같은 날짜입니다. 전입일자와 전세권 설정 날짜가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2015년 8월 4일, 대항력 효력은 2015년 8월 5일 0시로 후순위기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 대항력이 되죠. 당연히 후순위기 때 대항력은 없는데, 즉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전세권에 의해 임의경매 신청으로 전세권은 소멸하기에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항은 2010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유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나왔네요. 임차인이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으로 오히려 주임법상의 대항력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즉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쉽게 다시 설명하면 전세권자가 다른 권리가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와 그리고 전입 날짜를 같이 하였다면, 다른 권리가 없다면 이거는 전세권은 권리 말소 기준을 소멸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전입 날짜가 이게 그 경매 이게 이후라면, 만약에 전입이 8월 4일이 아니고 8월 5일이나 8월 7일, 8월 8일이면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당일날 전세권 설정과 더불어 전입을 하였다면 전세권은 소멸하더라도 그 대항력은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 법인이 전입되었다면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아닌 지정한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전입이 되어 있다면 대항력은 없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가지고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고요. 그 내용이 이제 2023년 타경 100278 사건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결국 다른 권리가 없는 단계에서 선순위 전세권 설정과 전입 날짜 확정은 안 받아도 됩니다. 같은 날로 되어 있다면 자신의 지위를 최고 강화하는 법이 되겠네요. 말소 기준 권리로서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했으니까 이 전세권자는 말소되겠지, 이 보증금에 못 받은 보증금도 말소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전세 설정 등기와 전입 날짜가 같으면 그에 대한 대항력은 있다. 그래서 이 2010년 이후부터 나오는 어떤 판례를 통해서 대항력은 있음으로 나옵니다. 2010년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쉽게. 왜? 후순위기 때문에. 대항력이 전입일자가 대항력은 8월 0시기 때문에 이건 후순위고, 요게 전세권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요거는 말소가 되면 대항력 없고 말소됐기 때문에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는 인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때가 순위배당, 안분배당을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통은 임의경매, 건저당을 통해서 이런 말소 기준 권리를 통해서 임의경매 하는 거는 순위배당을 합니다. 채권액을 전부 다
보장을 받는 거죠. 우리 건재당이 있으면 우선 선순위 건재당이 채권한 걸 다 변제받고 후순위 건재당이 그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죠. 그래서 매각, 근데 임의경매는 또 매각 허가가 되더라도 잔금 전까지 채권자가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는 잔금 전까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가 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져도 경매가 취하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경매,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매는 판결을 받아서 실행하는 경매죠.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이고요.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안분 배당을 합니다. 솔직히 배당적인 부분은 낙찰자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낙찰 금액에 대해서 배당받아가는 건 법원에서 할 일이지 낙찰자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아간다고 하면 향후 이제 명도하는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알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강제 경매는 안분 배당이고요. 채권자 임의로 취하는 안 되고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임의 경매는 잔금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경매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적인 관계, 압류와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강제 경매로서 진행이 된다. 안분 배당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낙찰이 4,900만 원에서 낙찰이 됐다 합시다. 2020년 7월 이렇게 순위대로 이렇게 건재당 잡히고 압류 잡히고 전입 확정 임차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4,900만 원이니까 건재당은 순위배당 채권의 전부를 다 변제받는데 있죠. 2,800만 원 가져가고요. 그 중에 2,800만 쪽에 4,900이면 2,100만 원 남죠? 2,100만 원이 남는데 2,600만 원에서 2,100만 원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압류기 때문에 이거는 안분 배당이 됐습니다. 2,100만 원 중에 전체 채권의 분해 가압류가 채권액으로 비율을 안분하면 451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는 451만 원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 전입 확정 임차인이가 나머지 배당을 받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낙찰 후 내부 파손 등 하자가 있을 시 처리 방법. 우리가 보통 매매로 진행될 때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하자가 발생되면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선의는 몰랐다, 모르는 부분, 그리고 무과실, 가실이 없었을 때 그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금을 감액 신청할 수 있는데 경매는 이런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이의 신청을 하는데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언제 하냐 이런 내용인데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2번 한번 볼게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매각 물권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지 훼손됐을 때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냐? 우리가 낙찰을 받고 7일 동안 매각 허가 결정이 나죠.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 나기 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매각 물권 명세서의 작성에 현결이 있을 때, 공시된 내용과 달라졌을 때, 그리고 똑같이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됐을 때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는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잔금 전까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잔금 전까지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후 배당이 되는데 배당기일이 있을 겁니다. 잔금 납부하고 배당기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배당금 감액 신청을 해서 일부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기일 이후에는 요거는 조금 받기가 입증하기 어려워요. 재물손괴죄로 해가지고 민형사상 이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요거는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통 낙찰을 받고 물건에 대해서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잔금 전에 낙찰받고 바로 점유자를 만나러 가서 내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를 확인했는데 그게 많은 훼손이 파손이 되어 있다면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경락 잔금 대출은 입차 이전에는 차주의 신용도를 볼 것이고요. 소득은 직전 1년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인정, 한정, 대체 소득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3개월, 건보료 3개월, 1년 카드 사용액으로 무소득으로 대체 소득으로 이렇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낙찰받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대출 상담사와 대출 가능 금액과 연이자, 중도 상환 수수를 확인 후 결정을 하시고 잔금날 은행 법무사가 잔금 납부 및 소유권 등기 처리를 하면서 인도명의 신청을 요즘은 다 같이 하는 처리하는 인도명의 신청을 잔금과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합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인도명의 신청은 낙찰받고 점유자한테 가보니까 자기는 이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찌될지 모르니까 인도명의 신청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한도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 무주택은 감정가의 70%, 아파트는 1번가 또는 KBC세 60%중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고려해볼 때 통상 낙찰가의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출이 없을 시, 걔는 DSR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대출이 있으면 70%보다 좀 더 작게 놓을 겁니다.
자, 매매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매매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로 이렇게 대출을 받고, 사업자로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SR 적용을 제외하고요. 단기 중과세가 없습니다. 1년 미만일 때는 우리가 77% 세금을 내죠.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2년 미만에는 66%, 70%, 60%, 66%로 내죠. 그런 중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이나 기대출이 많은 분에게는 매매사업자로 사업자 내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매매사업자는 방공제를 하여 방공제를 합니다. 개인이 받든 매매사업자를 받든 우리가 아파트를 방공제를 안 하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우선 변제금이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인데 최우선 변제금은 1순위 됐죠. 건재당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고 언제든지 소유자는 최우선 소액 임차인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서는 반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에서 반공제 2,800만 원 빼고 대출을 실시해 준다. 자,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좀 다르지만 보편적인 대출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경매는 입찰 보증금 영수증이나 매각 허가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대출 받을 때는 전입세대 1람은 다 떼가죠.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 2개, 이게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떼가지고 갑니다. 나머지는 대출 받을 때 똑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경매 수익에 따른 비용 항목이 뭐 있냐? 매도가, 낙찰가가 있을 거예요. 취득세 들어가죠. 취득세는 1에서 12%. 우리가 1주택은 1에서 3%죠. 2주택까지 1에서 3%입니다.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은 3주택부터는 8%죠. 4주택부터 12%가 들어가고요. 법인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은 주택 외에는 상관은 4%죠. 등기 및 수수료는 법무사 수수료는 매매 금액이 좀 다르겠지만 통상 50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납관리비, 그리고 체납 공과금은 공용부분 3년치만 우리가 미납관리비로 내죠. 공용부분 3년치만 냅니다. 이사비 명도 비용은 저는 한 300만 원 잡아놨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임차인이 배당이 있냐 없냐 여부에 따라서 명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적인 경우는 저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수리비는 어차피 낙찰받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낙찰받고 확인하기도 힘들죠. 솔직히 잔금 내고 확인이 가능한데 낙찰받고 저는 점유자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면서 배당이 있는 임차인은 향후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호의적으로 좀 반응해주고는 그러면 내부를 제가 확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한 1,000에서 한 5,000 정도 이렇게 제가 잡아봤고요. 대출 이자는 보통 5% 내외 하죠. 주담보 대출이. 그리고 상환 수수료는 한 1.1% 내외 하고 있습니다. 1.3%, 1.2%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양도세는 차익에 따라서 6에서 45% 구간이 있고요. 사업자는 주택 8호 제곱미터 이상이면 건물분 부가세, 건물분의 어떤 10%는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개인은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는데 주택은 면세지만 사업자로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건물분에 대한 10%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개인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내고 양도를 하게 되면 주택 8호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건물분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고 그에 대한 10%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별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로 해서 8호 제곱미터 이상 낙찰을 받으실 때 부동산을 양도시 중개 수수료도 있죠. 매매나 임대 이런 것도 중개 수수료가 발생되고요. 순수익은 보통 단기적으로 1에서 1,000만 원,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장기로는 이익 차익을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자, 특수물건 해볼게요. 우리가 경매를 하기 시작되면 낙찰받고 명도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향후 이제 판로 그리고 그런 대책을 좀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을 바라보는 안목과 그런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낙찰받고 가격 분석하고 입주 분석하고 현장 가보고 명도하는 거 그건 쉽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토지 등기부가 없고 건물 등기부만 있습니다. 그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에 대지권 설정이라 해가지고 건물 밑에 있는 대지에 대한 땅에 대한 어떤 이용 부분에 대해서 건물 면적 대비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대지권이 있거든요. 대지권. 그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대지권 설정되기 전에 되기 전에 경매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대지권 설정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대지권 미등기를 하는 건데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대지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입찰자가 알아보고 판단해라는 뜻이고요. 대지권이 없다는 것은 그 건물에 대지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없으니 보통 토지 소유자 회비에서 대지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물권명세서 보면 미등기 대지권이 대지권이 있는데 미등기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낙찰자가 이제 잔금질 때 법무사님 통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 대지권 등기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크게 낙찰자에 대한 인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감정평가에 대지권 포함이라고 나오더라도 별도로 있는지 조사는 해야 됩니다. 분양대금 납부 확인, 쉽게 말해가지고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세워지면 아파트가 세워지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내면서 토지에 있는 어떤 대지권을 설정하면서 이전이 되거든요. 건물 등기부에. 그래서 분양대금 납부하지 않으면 대지권 설정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 납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구축 단지 아파트 토지 공유 등기 이게 보면 오래된 아파트 가시면 대지권 설정 등기가 안 돼 있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으면서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재개발 지역 오래된 아파트 가보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공유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공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낙찰자가 토지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인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으면서 토지만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공유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등기부 때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신축 빌라, 다세대, 상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지 매각 목록 포함 여부 확인하고 토지 등기부 확인해서 권리관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는 대지권 미등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배당 요구를 했을 때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순위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댔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상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를 인수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추가 금액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토지 건저당이 많아요. 물론 토지에 건저당이 형성이 되고 이 건저당 대출받은 갖고 건물을 올리고 건물을 다 올리고 나는데 분양을 하면서 이제 토지 등기부는 말소가 되고 건물 등기 대지권 설정되면서 건물 등기가 완성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경매가 나오면 토지 등기가 집합 건물에는 없어야 되는데 토지 등기가 별도로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저당은 대부분 경매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소합니다. 말소가 됩니다. 인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가등기, 한매 등기가 있을 시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 매각 명세서에 토지 별도 등기 인수 내용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나 아무 내용이 없다면 그냥 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찰하지 말고 매각 물권 명세서상 인수 조건인지 아니면 정확히 확인하고 별도 등기자가 채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시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매각 물권 명세서에 인수 조건이라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볼게요. 토지 건저당권자가 임차인 이전에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들어오기 이전에 설정되어 있어 먼저 지분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억 8천에 낙찰 시 감정평가 중 금액이 1억 3,200, 55%, 토지가 1억 800, 45%라면 낙찰가 1억 8천만 원에 45%였죠. 8천만 원은 먼저 배당을 받고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이라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해서 낙찰자가 차임만큼 인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 별도 등기가 인수된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시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를 요구합니다. 자, 이거는 아파트인데 대지권이 있네요. 대지권이 있는데 특이사항에 보면 소유권 대지권의 별도 등기, 각부의 신탁 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대지권 별도 등기, 토지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대지권이 있으면 토지 별도 등기는 없애고 건물 등기만 만들어지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다는 거죠. 각부 신탁 등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멘트를 보시면 소유권 대지권의 별도 등기, 각부 신탁 등기 있음, 그러니까 인수된다는 내용 없죠. 그러면 말소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집합 건물이지만 토지 등기부가 아직 폐쇄되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별도 등기 중 의미 있는 등기 내용, 그러니까 저당권 외에 이런 가처분 가등기, 한매 등기가 있으시 주의를 요합니다. 별도 등기 중 의미 있는 등기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각부의 신탁 등기는 정상적으로 대지권 등기된 이후에는 소유권 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치권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물권에는 성립이 안 됩니다. 타인의 물권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고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생기는 것, 결연성이랍니다.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요. 유치권 배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원상회복 같은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속적 점유가 필요한데 이 점유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직접, 간접 점유 전부 다 포함되고요. 현수막 걸고 열쇠 그리고 CCTV 제3자가 경비업체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CCTV 설치하고 점유하는 것도 점유로 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현황조사서에 보면
집행관님이 그 방문한 날짜가 있죠. 그 날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뭐 폐문부제로 뭐 언제 가봤으나 몇 시에 가봤으나 폐문부제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 이거는 뭐죠?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 거로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분양하고 입주자가 있으신 점유 있다. 당연하죠. 분양을 했다는 건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리고, 그럼 점유가 이탈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가 개량이나 보존을 위해 사용한 비용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청구는 가능하지만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이 실행이 안 되죠. 대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찰을 유도하거나 낙찰자의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채권자들이 유치권 배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판결문을 제출하는 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채권자가 유치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채권자들이 직접 유치권 배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문도, 승소 판결문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승소 판결문이 있는 유치권은 유치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 사이트에는 유치권 신고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른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대부분 유치권은 결련성, 그 목적물과 관계가 있는지 결련성과 불법 점유에서 포커스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유치권을 낍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우리가 그 공사대금 채권 반환 이런 게 대부분 맞는데, 권리금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건물에 침입해서 현수막 부착하는 것도 불법 점유입니다. 불법 점유는 안 됩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문을 따고 현수막 부착하는 것은 유치권을 유치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 물건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전부터 점유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의 조건이 되려면 잠금 장치 그리고 열쇠를 보관하고 직접 간접 점유를 해야 됩니다. 판결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점유가 직접적인 점유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 내용입니다.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하고 유치권 행사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붙이고, 일반적인 거죠. 그 열쇠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직접 상주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유치권 신고에 현수막 막 걸어놨죠. 그러면 현장에 가보시고 우리가 문이 열려 있는지, 문이 닫혀 있는지, 잠겨져 있는지, 만약 잠겨져 있지 않다면 유치권은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고 그 열쇠를 유치권자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현수막을 걸고 있다면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유치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계속 했다고, 점유했다고 해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재청구가,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 재청구가 있어야지 연장이 됩니다. 자, 주택 상가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들이 뭐냐면 필요비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인데요. 필요비나 유익비가 뭐냐면, 우리 필요비, 유익비가 보면 배당에서 영순입니다. 영순위가 뭐였죠? 경매 그 비용,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약으로 적지 않아도 우리가 보면 계약서, 우리가 표준 계약서에 보면 저 위에 보시면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편익, 보증금 반환 청구나 권리금 반환 청구도 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물건에서 나온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앞에서 한번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건재당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경매로 이제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을 때, 그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법적으로 이제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성립이 되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배제 특약이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고 미등기 건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료 청구할 때는 등기해야 하지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 제3자에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건재당 설정 당시 건물이 없거나 없어지거나 철회한다는 차원에서 대출한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철거 예정으로 건물이 없는 상태로 간주하기에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취료를, 2년입니다. 2회가 아니고 2년 이상의 취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소멸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유치권이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들은 잘 입찰을 안 하죠. 근데 그것만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갑시다. 기본적인 유치권이 뭔지, 법정지상권이 뭔지. 유치권은 그거죠. 내가
우리가 보면 항상 비교를 자동차 수리하고 비교를 하죠. 내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그 자동차를 보관하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권리죠. 법정지상권은 하나의 지상권, 이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가장임차인. 우리가 가장임차인 요거는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한 경우는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가장임차인 여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자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임차인만 조사 분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금융은행에서는 전입된 자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출이 되어 있다면 무상임차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무상임대차 각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 아까 뭐였죠?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전입세대 열람을 꼭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저당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대출금이 아주 작으면, 아주 작게 되면 대출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 건저당 설정 당시 주택 가격의 60, 70% 대출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은행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이 있다면 무상 임차인 확인서를 받아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부부 간에는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형제, 친인척 간, 연인 사이, 직원들 간에는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죠. 가장임차인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은 선순위로 전입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 모의세 미상 권리신고를 안 한 거죠. 권리신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면 소유자하고 전입된 임차인하고 이름을 먼저 좀 확인해 봅니다. 우리 형제관계는 돌림자를 쓰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면 형제관계로 합시다. 형제관계가 진짜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돈이 주거니 받고니 했으면 이건 대항력 임차인이 확실한 찐 임차인이 맞죠. 하지만 대부분 형제관계, 부모관계에 대해서 돈 받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러면 이건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항력은 소멸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전입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채권 금액을 확인해 보고, 보통 우리가 1금융권은 120%, 2금융권은 130% 되죠. 그럼 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금. 그 원금이 그때 당시 주택 가격의 한 60%, 70% 정도에서 대출이 받았다면 그 앞에 있는 전입자,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무상 임차인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거제에 가서 한번 낙찰을 받았는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먼저 전입이 되어 있고요. 2순위로 새마을금고에서 한 2억인가 3억, 2억 정도 대출이 실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새마을금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이렇게 대출 나간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개인정보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다 안 알려주는데 2금융권에서는 우회적으로 좀 알려줍니다. 이분은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받았다. 아니면 우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대출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정상적으로 대출했다면 무상 임대차 받고 대출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렇게, 아니면 또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웃집이라든가 그 바로 앞에 있는 점포에 가보셔가지고 여기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지 또 물어보시면 잘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확인해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지만 그때 보증보유세가 미상으로 나왔거든요. 미상으로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의무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고 바로 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렇죠. 선순위 보증금을 알 수 없고 배당 요구 안 한 미상 임차인, 권리 주장 안 하면 미상으로 나옵니다. 왜 안 했을까? 까먹고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겠죠. 신청 방법을 몰라서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계속 임차인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임차인이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진짜 임차인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세 조사도 한번 해보는 거죠. 호갱노노 사이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호갱노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입 일자를 확인해서 그때의 전월세, 그리고 전월세 가격을 한번 유추해 보는 겁니다.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건재당 금액 보고 원금 확인해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120%, 130% 설정이 되니까. 그래서 건재당 설정 날짜의 시세를 확인하여 시세 70% 대출 여부를 확인해 보고, 만약 개인 명의로 건재당이 되어 있다면 은행 건재당이 그 당시 불가한이 진짜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70% 내외로 건재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무상 임차인 가능성이 높고요. 30% 되어 있다면 이건 진성 임차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60, 70% 해주지 않고 한 20%, 30% 했다면 요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진짜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재당 설정한 은행 대부기에 전해서 무상 임차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렇습니다. 자, 지분 경매. 우리가 지분의 형태는 부부 정려로 해서 뭐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고, 부부를 공유할 수 있고, 상속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소송도 가능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으면 이거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경매 신청 대금으로 신청해서 대금으로 어떤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가 다른 부분에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이 경매를 넘어갔을 때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노네요. 공유자 우선 매수 1회에 한해서 공유자 중 일부 매각되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보다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 가족이나 뭐 공동 투자하시는 분들, 지인들. 자, 매각기 전까지 공유하고 있으면 되면 등기상 정비서를 시청하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가 아닙니다. 개시 전까지가 아닙니다. 매각기 전입니다. 계속 유찰이 되면 우리가 매각기일이 정해지잖아요. 유찰되고 그때까지 매각기 전까지만 공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행사는 법원에 미리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 매수 신청 없이 매각기일에 참석해서 채권과 매수인이 호청되면 그때 손들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집행관님이 공유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실 분 이렇게 호명을 하시면 손드시면 됩니다. 자, 공유 지분권자인데 우선 매수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소유자가. 자, 넘어가고요. 자, 보증금 전액 경매, 보증금 정액. 자, 정액 시 꼭 등기부를 보고 건재당보다 후순위만 말소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초 보증금 계약 인도받고 전입신고 확정 1억이라면 1억에 이제 주택 인도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재당이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 5% 올릴 수 있죠. 1억에 5%면 500만 원이니까 그럼 1억 500만 원으로 정액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있고요. 건재당 이후에 보증금을 정액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정액된 금액만큼에 대한 대항력은 없다. 그래서 배당받지 못한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액 계약할 때는 꼭 등기부를 확인해 보자. 정액 계약할 당시에 건재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정액되는 부분만큼은 대항력을 받을 수 없다. 즉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놔야 됩니다. 우선 면제권의 확정일자 따라가니까. 자, 전대차까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전대차란 거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인과 또 제3의 임차인, 전차인이 있겠죠. 이렇게 계약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대차 된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종속된 계약입니다. 동의를 받으면 B가 누구죠? 임차인이 갖고 있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C에게 승계가 됩니다. 뭐 소유자의 동의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리고 그 동의를 받되 전 임차인이 퇴거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대항력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없으면 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전차인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수고요. 동의를 받고 전차인 말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으면 똑같이 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만약에 동의를 받고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전차인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전차인이 전입날 대항력을 갖춥니다. 전 임차인이 퇴고 14일 이내 전입신고 및 사업자 등록해야지 대항력이 발생이 됩니다. 효력이 발생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임차인의 전입 날짜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종속된 계약으로서 동의를 받으면 즉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C에게 다 승계가 된다. 기준은 뭐? 기준은 임차인의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전차인은 뭐 계약갱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시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회수도 가능하고요.
자, 대학력은 아까 있다고 했죠. 대학력이 있으려면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동의받고 나서 전 임차인이 퇴고 14인의 전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대학력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원칙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지만 채권자의 대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는데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기준이지 전차인의 확정일자가 기준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네요. 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이 건재당 설정 이후로 겉으로 보기에는 대항력이 없어 보이지만 대항력이 존재하니 건립보증서 시 주의를 요망합니다.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아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대항력의 기준이 된다는 소리죠. 자, 요거 낙찰받고 하는 방법인데, 자,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